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자,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오늘은 1978년 9월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었죠. 김성준 선수와 네트르노이 보라싱 선수의 경기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의 맏형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열님 함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또 서준환님 같이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준 선수가 그 세계 타이틀 도전할 무렵 당시 이제 대한민국 세계 챔피언은 4명이 나온 상태였고요. 78년도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죠.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7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세계 타이틀 매치를 우리나라 선수가 하는 걸 본다는 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전에 나왔던 선수가 이제 김기수 선수가 이제 초대 챔피언이 됐고, 오랜 시간 후에 이창길 선수가 도전을 했고, 결국 이제 홍수환 선수가 74년도에 이제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되고, 76년도죠. 염동균 선수가 또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리고 이제 75년도에 유재두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 챔피언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꿈 같은 그런 얘기였고, 70년대 중반이 되면서 더 이제 좀 복싱 시합이 국제화가 되고, 어떤 이제 성사는 안 됐지만 그때부터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이라든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절이 됐죠. 하고 결국은 김태호 선수라든지 이제 세계 타이틀을 갖다 원정으로 도전도 많이 하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고 그러던 시대였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전성기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78년도가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전성기를 시작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시절이죠. 그런 시절이었고, 김성준 선수 얘기 좀 하시죠 서로. 네. 굉장히 사연도 많고 스토리도 많았던 영화를 하나 찍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선수였죠. 일단 김성준 선수는 53년생이죠. 53년생이고 72년에 프로에 데뷔를 했죠. 그 정도쯤 그 정도쯤 이제 해서 초창기에는 패, 무승부 이런 게 이제 좀 많은 복서였죠. 그러니까 전승으로 계속 가는 그런 임팩트는 없었지만 패전과 무승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좀 강해지고 무명한 선수를 꺾고 이제 한국 챔피언이 된 상태에서 5번을 타이틀을 방어를 하는데 중간에 또 일본의 원정 가서 텐유카즈노리에게도 지고 오구마 쇼지에게도 지고 그런 이제 경험도 쌓다가 78년 1월이었죠. 그때 정상일 선수에게 동양 타이틀에 도전을 해서 진짜 필름이 있다면 정말 다시 보고 싶은 그 명승부 난장의 어떤 경기라고 하는데 응원단도 완전히 절반으로 절반으로 50대 50 나눠가지고. 그래서 동양 챔피언이 돼서 텐유카즈노리를 이제 3회 KO 시키면서 복수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7월이었죠. 정상일 선수와 2차전에서는 외려 또 판정패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풀었는데 세계 타이틀 도전 기회가 왔어요. 원래 정상일 선수와의 2차전은 세계 타이틀 도전자 결정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었는데, 정상일 선수는 그 시합을 승리하고 원래 계획대로 WBA의 구식견 욕구한테 도전을 하고 10월 15일이었으니까 네. 김성준 보라싱전보다 딱 보름 뒤입니다. 그 시합은 이제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고, 그 사이에 갑자기 보라싱과 김성준 선수의 시합이 매치업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뜻하지 않은 세계 타이틀 매치를 더구나 그것도 국내에서 이제 하는 기회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성준 선수는 라이트 플라이급이 신설되면서 자기 어떤 물을 만난. 왜냐하면 김성준 선수는 키는 좀 장신이지만 천상 살이 안 찌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플라이급에서는 약간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파워가 플라이급에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고 패전도 많았지만 라이트 플라이급 와가지고는 좋은 신체 조건에 상대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펀치 파워도 상대적으로 라이트 플라이급에서는 더 임팩트를 받기 때문에 라이트 플라이급이란 체급이 75년, 76년도에 WBA, WBC에 신설을 하면서 김성준 선수는 오히려 자기 정말 맞는 체급을
맞이하게 된 거죠. 90견이랑 비슷하네요. 90견도 플라이에서는 파워를 이렇게 발휘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주니어 플라이급이 생기면서 진짜 물 만난 고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니어 플라이급 초창기 때 활약했던 선수들이 다 그랬죠. 그 WBC 라이트 플라이급 그 초반기에 타이틀 많이 방어했던 그 루이스 에스타바도 패전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플라이급 시절에 많이 졌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다 그 라이트 플라이급이란 체급이 특히 일본의 뭐 댄유 가주노리 같은 선수는 150도 안 되는 키라 맞아요. 정말 플라이급 쳐놓고도 이 좀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라이트 플라이급이 생기면서 WBA 초대 챔피언이었던 하이메 리오스도 한 153 정도라 플라이급으로는 조금 작았는데 라이트 플라이급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그 어떤 정상을 서로 차지하고 뭐 넘겨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김성준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김성준 선수는 일단 키가 지금 기준으로 라이트 플라이를 해도 장신이죠. 167cm이기 때문에 66, 7 정도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좋은 신체 조건으로 제 생각에 이제 170이 되는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유명우 선수랑 일본 선수. 이오카 이로키 그렇죠. 이오카 이로키 키가 170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복싱을 했으면은 훨씬 좋은 경기를 많이 보이고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기 스타일은 뭐 그런 좋은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외곽으로 돌면서 상대를 괴롭힌다든가 하는 스타일은 이제 아니었고 자기 신체하고 정반대 스타일. 네, 경기 스타일 반대 맞아야 힘이 나고 주로 많이 대주고 리딩 펀치 전혀 없고 보라신 경기 보면 그 경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복싱 팬의 가슴을 좀 치게 할 정도로 답답한 그런 이제 스탠스랑 스타일인데 참 인간적으로는 많은 여러 가지 뒷얘기를 이제 갖고 있는 복서고 그 최종 전적이 제가 기억하기로 28승 13KO 6무 14패인가 그런데 그 14패 중에 KO패가 단 한 차례도 없고 다운도 딱 2경기 그나마 한 경기는 스탠딩 다운 그 베스트전에서 그 정도로 참 강인한 그 근성과 맷집의 소유자 이죠. 그런 어떤 맷집과 근성의 진짜 끝판을 보여준 경기가 이제 멜린데스 3차전, 멜린데스와의 이제 3차 방어전이었고, 그 김성준 선수도 지금 제 생각에 무성기 선수처럼 이렇게 눈 언저리가 잘 찢기는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항상 피를 불어넣는. 예, 항상 그 멜린데스 두 차례 경기 다 마찬가지고 시오니 카루포와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타이틀을 푸는 그 나카지마 시게오 경기에서는 뭐 진짜 처참할 정도로 참 출혈이 많은 상태로 경기를 하곤 했는데 그런데도 한 번도 경기를 이제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버텨가면서 해서 김성준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비주얼이 저겁니다. 그 주간 스포츠에 멜린데스 3차 방어전을 끝내고 그 화보로 이렇게 딱 겉표지를 장식했는데 한쪽 눈은 완전히 깊이 찢어져가지고 막 유혈이 낭자하고 한쪽 눈은 퉁퉁 올라가지고 감기다시피 한 모습이 지금도 이제 눈가에 서는데 참 그 정도로 강인함 그런 복서였다. 많은 프로 복서로서 많은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뭐 그 프로 근성과 맷집의 화신이 없다. 그렇게 이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좀 애틋함이었어요. 그렇죠. 지는 시합도 그랬고 결국은 이제 세계 타이틀을 상실하고 플라이급으로 올려서 오코마 쇼지한테 도전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14패가 그 플라이급 초창기 시절하고 타이틀을 상실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죠. 미겔 칸타하고도 하고 라파엘 오르노하고도 베네수엘라 가서 하고 했는데 멜렌데스와도 또 적재에 가서 타이틀 매치는 아니지만 했지만 특히 그 새해 초에 나카지마 시게오한테 타이틀을 빼앗기는 시합은 정말 보면서 뭐 화가 나고 억울한 것보다는
아 그냥 차라리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는 그런 그때 심정. 80년 1월 3일이었죠. 네. 그래서 그랬고 결국은 불우한 환경에서 세계 챔피언까지 올랐지만 또 마지막에도 그렇게 뭐 행복하지 못했던 네. 그런 뭐 어떤 생을 하고 지금도 뭐 아까 영화를 한 편 만들어도 아마 1, 2부가 나올 것이라 했지만 굉장히 좀 어떤 애틋함, 항상 애틋함이 있고 어떤 한국 복서의 어떤 근성을 보여준 듯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복서였죠. 헝그리 복서 플러스 잡초 복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챔피언이었던 보라싱 선수는 사실 그 전형적인 태국의 파이터, 네. 뭐 후퇴를 모르는 그런 파이터였고 그 프레디 카스티오한테 이제 2대1로 약간 그 홈디시즌으로 이제 타이틀을 뺏었는데 이 상대를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뭐 일본 원정도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한국을 보니까 그 OPPF 그러니까 OPPF 타이틀 매치에서 그 패한 김성준 선수가 이제 물망에 올랐죠. 그래서 보라싱은 아마 뭐 누구든지 그렇지만 질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네. 아 저기 준병님 잠시만 그 팩트에 관련해가지고 보라싱이 타이틀을 딴 것은 그 프레디 카스티오한테 판정으로 이기고 딴 건 아니고 루이 에스타파 아니요, 루이스 아니요, 에스타파가 에스타파한테 도전을 했죠. 했죠. 도전을 했다가 도전에서 타이틀 따고 방어전에서 루이스 에스타파를 방어전에서 한번 KO 를 5회 그래서 KO로 복수전을 갖다가 그랬네요. 그러니까 네. 보라싱은 카스티오하고 한 게 두 번째 세계 타이틀 도전이고 첫 번째는 이제 에스타파한테 완패를 당하고 카스티오한테 이기고 보라싱 이제 에스타파는 그때 벌써 40이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복수 경험 해가지고 방어전 상대로 해서 아주 무참하게 KO를 시키죠. 적지에 가서 네, 그 카라카스에 가서 네. 5회 KO로 네, 아주 근데 이겼다고 해서 그 시합을 보면 정말 처절하게 막 죽일 듯이 KO를 시키죠. 그래서 루이스 에스타파는 이미 너무 노쇠해서 그러니까 붉은 전갈이라는 별명을 당시 그게 이제 프레드 카스티오가 에스타파한테 타이틀을 빼앗아가지고 보라싱한테 뺏겼는데 아마 에스타파 쪽에 옵션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렇겠죠. 그랬기 때문에 카스티오가 보라싱한테 지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시 카스티오의 제전을 생각하다가 카스티오가 일단 한번 쉬고 갈게 하고 한 것이 이제 보라싱과의 방어전이었는데 거기서 지니까 보라싱이 이제 그 옵션 때문에 아마 에스타파한테 왔나 본데 그 보라싱은 그 시합 끝나고도 그 당시 인터뷰에서 저런 늙은이는 내가 이제 뭐 내 상대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정함을 보였고 뭐 저런 놈하고 김성준이가 해가지고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라싱이 그때 20살이었어요. 59년생이니까 58년생이니까 20살이었는데 그 한 번 왔었죠. 그러니까 그 76년도에 이제 국내 가서 정상일 선수가 동양 챔피언인데 도전을 해서 무승부로 죽다 살아났지. 하지만 정상일 선수가 완패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던 그런 시합이었고 김한진 선수랑도 한 적 있지 않나요? 없어요. 아닙니다. 이승훈이랑 아닙니다. 아닌가요? 보라싱이라는 이름이 태국에 가끔 있어요. 동명이인이겠지. 그럴 거 아마도 이승훈 그런 선수하고 한 거예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훈 선수하고 아마 추후라면은 모르겠어요. 추후라면 모르는데 그 전에는 뭐 전혀 싸운 적이 없었고. 이승훈 그 저기 이승훈 선수가 그 프루덴시오 카르도나하고 하기 전에 전적이 13전 11승 2KO 2패였는데 그 2패를 김한진 선수한테 한 번 번 지고 졌죠. 예. 한 번 진 게 보라싱한테 한 번 졌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챔피언 그럼- 후에 나중에 아마 원정 가서 졌나? 80년, 79년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승훈이 태국의 원정에서 아마 원정 보라싱 우리나라에서 진 걸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억은 없고 원정 가서 그렇죠. 졌나 봐요. 아마도. 하고 이 시합의 어떤 의의는 문화체육관에서 이제 처음 열리는 세계 타이틀. 이게 문화체육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뭐 그 김기수 선수라든지 유재두 선수 한 적이 없구나. 홍수환 선수의 방어전, 뭐 염동균 선수, 그 모든 세계 타이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세계 타이틀 매치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김기수 선수가 이제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한번 한 걸 제외하고는 전부 장충체육관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문화체육관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세계 타이틀 매치가 이제 김성준 보라싱 시합이고 어떻게 보면은 관전하기에는 문화체육관이 장충체육관보다 좋죠. 좋죠. 네. 훨씬 아담하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것도 아니에요.
꽉 차고 스탠딩까지 하면 3,000명 좀 넘게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와 3,000명 복싱 시작하지만 그 당시에 보통 장충체육관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라든지 뭐 동양 타이틀 매치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은 5천에서 한 6천? 6천 정도 들어가고 뭐 그 홍수환 사문화전 같은 경우는 뭐 14,000, 5천이 들어갔던 경우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이 세계 타이틀 매치 규모는 좀 작지 않을까 했지만 그 어떻게 보면 김성준 보라싱 시합은 그 당시에 벌어졌던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엔 좀 뭐라 그러나 좀 약간 그 규모가 흥행 규모도 그렇고 그 전 시합 그 전에 했던 세계 타이틀 매치보다는 좀 미니어라이즈한 그 조금 약간 작은 규모. 그래서 장충체육관보다는 좀 작았지만 오히려 관전하기엔 더 임팩트가 있는 게 문화체육관이기 때문에 그 이 경기의 또 하나의 의의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 이제 염동균 선수가 푸에르토리코 가서 타이틀을 잃고 김현치 선수도 필리핀 원정에서 타이틀 획득에 실패하고 이렇게 무관인 상태에서 78년 이게 이제 9월이었나요? 이제 그때 김성준 선수가 타이틀을 딴 이후로 한국엔 늘 세계 챔피언이 한 명씩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챔피언이 나왔죠. 결국은 78년 이제 12월에 김상현 선수가 무항수리를 이기면서 이제 2명 또 타이틀을 했고 그 이듬해 3월에 박찬희 선수 박찬희 미겔 칸토전에서 소위 챔피언하면서 트로이카까지 가는 예, 거죠. 트리플 크라운 네. 시대를 연 서막이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그 세계 챔피언이라는 게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된 더 대중적인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그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김성준 씨. 그러니까 염동균이 타이틀 뺏겼을 때는 77년이고 그때는 이제 77년 11월에 홍수환 챔프가 4전 5기를 해서 홍수환 5월에 이제 선수 카르도나한테 뺏기고 한 예. 4개월이 이제 무관인 상태. 그랬네요. 근데 이제 김성준 선수 시합을 기화로 해서 김철우 선수가 타이틀 뺏길 때까지는 항상 챔피언이 이제 있었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성현님은 뭐 어떤 추억이 있나요? 아니 지금 다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김성준 선수에 대해서는 뭐 개인에 대해서는 좀 기억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뭐 만나서 LA 갈비 먹고 그런 거 본 적?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저 황충재 선수와 이면호 트레이너님께서 그때 당시 연도수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명동의 모호텔에서 그 두 분이 동양 타이틀 매치 약 2주, 열흘 2주 전에 드시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저희가 황충재, 네. 황준석 그 경기를 이제 올리고 나서 어떤 저희 복싱 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때 무슨 LA 갈비가 있었냐 구라치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우리 이성열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거죠? 명동? 네, 확실히 명동? 예. 명동에 롯데 호텔이었어요. 명동 그러니까 LA 갈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80년대 초중반. 정확한지는 않지만 80년대 초반 되면서 그 호텔 뷔페에 처음 이제 LA 갈비가 들어왔고 그 전까지는 뭐 서울에서 갈비를 최고다 그러면 장수 왕갈비 아니면 LA 갈비라는 게 없었어요. 사보이 호텔 앞에 그 영양센터 치킨집 앞에 그 같은 체인점 같이 장수갈비라고 있었어요. 고기 갈비가 제일 유명했는데 그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갈비지. 홍릉갈비 유명했었거든요. 태능 돼지갈비 그런 거 유명했지 옛날에. 하여튼 뭐 저희가 하는 얘기 들으시고 조금 이거 아닌데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이게 남겨주십시오. 뭐 옛날 얘기다 보니까 기억이 몇 년에 그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몇년 정도. 기억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잡아주시면 됩니다. 갈비에 대한 건 그런 거 있는데 우리 그 초등학교 때 한동안 그 유명했던 그 체인점 브랜드 왕갈비가 굉장히 그 유명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났는데 그게 그 갈비가 본체가 아니고 갈비에다 그 살을 다 실로 꼬매가지고 왕갈비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이제 실은 그 불판에 놓고 갈비를 구우면서 타서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약간 무슨 사기 비슷한 걸로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갈비점 그 갈비 그 체인점이 갑자기 많이 좀 사그라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유명한 거는 해운대 부산 해운대 갈비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갈비집도 많았고 그 당시엔 먹고 살기 어려서 소갈비 먹는 게 정말 1년에 한 번 잘해야 있는 때니까 뭐 그런 때죠. 댓글 많이 달리겠는데
자, 그러면 그 경기 김성준 선수와 네트르노의 보라싱 선수의 경기 일단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죠. 네, 1회전 시작됐습니다. 검은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네토노이 보라싱 선수 챔피언입니다. 흰 팬츠가 김성준 선수는 WBC 주니어 프라이급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 보라싱 선수가 76년 11월 27일에 이제 정사희 선수와 싸워서 네. 그 무승부를 기록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한국에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온 선수입니다. 왼손잡이입니다. 보라싱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신중하죠. 네. 네, 오른손 잽으로 한번 던져봤어요. 네. 보라싱이 먼저 이제 그 선제를 해봤습니다. 네. 왼손잡이의 특기는 역시 왼손에 있습니다. 네. 예, 강점이 왼손에 있는 거죠. 네. 오른손잡이의 특기는 되게 오른손에 펴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준. 그 왼손을 조심해야고 네. 보라싱의 특기는 파고 들어오는 거다. 네. 저돌적인 대시입니다. 네. 그리고 김성준이도 또 물러설지 모르는 손급이에요. 네. 김성준이가 역시 그 도전자답게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1회 초반에. 그러니까 성급한 승부는 김성준이로서는 금물입니다. 네. 예, 성급한 승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하늘이 길고 네. 또 보라싱보다는 신장면에서 우세하니까 여유 있게 거리감을 가지고 네, 싸우는 버디브로.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네. 예, 보라싱은 굉장히 그 차돌 같군요. 생긴 게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네. 그런 선수죠. 아주 그 빈틈이 없이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저와 같이 배를 때리고, 네, 배를 때리고 밀고 들어오고. 얼굴을 때리는 네. 왼손에 네. 지금 순간적으로 보여줬습니다만 이것이 보라싱의 특기다. 네. 그리고 파고 들어오는 선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보라싱이 키가 적기 때문에 김성준이 마팅에는 좀 조심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양상이 이제 보일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선수는 결승대로 그 아파컷을 잘 요리했으면 네. 유리할 라이트 김성준 얼굴에 히트시켰습니다. 김성준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흰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도전자 김성준, 우리나라의 김성준. 그리고 검은 팬츠가 보라싱입니다. 챔피언.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주니어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세계 타이틀 매치. 라이트 아파 김성준. 라이트 킹. 네, 지금 머리를 부딪혔어요. 네, 들어가다. 또 부딪혔죠. 네. 네. 지금 그 보라싱의 레프트를 살짝 또 구부려서 피해하는 김성준이었습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진호 씨 그 긴장이 감돌죠. 감돌죠. 네. 네. 서서히 역시 권투는 이런 박진감에서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네. 김성준 선수와 보라싱 선수의 WBC 주니어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완투 치고 들어가는 김성준. 그러나 여유를 보이는 보라싱입니다. 그 여유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김성준 선수 지금 1라운드는 굉장히 과감하게 주먹을 많이 던져보고 있어요. 네. 가부진 보라싱입니다. 네트노브 라이트 그린 히트였습니다. 네. 치고서 그냥 붙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짧은 선수기 때문에 짧은 주먹이 쇼프로에 능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아마 그런 작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 올려서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네, 1회전에서는 김성준이 과감하게 밀고 네, 나왔습니다. 특히 라이트 단발입니다만은 두 손에게 잘 맞췄죠. 네. 보라싱은 의외로 1라운드를 무적에 길게 했어요. 네네. 거의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이번부터 어떻게 할지 앞으로 라운드 할 때마다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싱은 탱크 같이 밀고 나온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짧은 선수가 밀지 않으면 승부를 낼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침착할 정도로 지금 거리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군요. 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주니어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보라싱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성준 선수의 경기입니다. 검은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챔피언, 흰 팬츠, 도전자 김성준. 네, 김성준이도 카바를 많이 앞면에 대고 네. 있어요. 두 손. 네, 밀고 네. 나오는 보라싱입니다. 오른손 네, 밀고 옆구리에다 나오는 왼손 김성준. 스트레이트. 보라싱이 던졌어요. 네. 네. 김성준의 카바링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두 손을 완전히 양턱에 댄 네. 카바입니다. 외곽으로 서서히 돌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보라싱. 양호 네. 보라싱. 라이트 김성준. 라이트가 빗나갔습니다. 또 라이트가 던졌는데 네. 빗나가군요. 들어가면서 김성준은 카운터, 네. 왼손 카운터. 특히 배를 많이 노리고 턱을 노리고 있어요. 네. 왼손으로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라이트 네. 김성준.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키가 큰 김성준, 약 15cm가 큰 김성준입니다. 그러나 다부진 체구의 보라싱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김성준입니다. 레프트 응사는 보라싱입니다. 키가 작은 보라싱, 키가 큰 김성준입니다. 외곽으로 돌고 있습니다. 밀고 나오는 보라싱. 김성준이 그 발 움직임이 많이 네, 많이 뛰죠. 네. 역시 김성준이가 유리하게 되려면 팔을 이용한 거에다가 푸트웍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접근전을 해봅니다. 그러나 별다른 기회 없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보라싱이 키가 작기 때문에 그 바팅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김성준이가 물러서지 않는 선수 아니에요? 물러서질 않고서 계속 적극적인 전법으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 김성준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소극적이 됐을는지 모릅니다만 일단 거리감을 좀 가지고 요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밀고 나오는 보라싱입니다. 네, 보라싱도 많이 맞았어요. 얼굴에 많이 맞아 밀렸으면 빨리 푸트웍으로 도망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3회전 시작됐습니다. 3회전이죠. 네. 절대 보라싱은 로프에 밀게 되면 연타가 쏟아지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맞받아치려는 것보다도 유리한 신장과 팔을 이용해서 푸트웍에서 빠져나가서 공격하는 게 낫다 이거죠. 네. 김성준이 그것을 명심하고 있기도 해요. 네. 또 임병모 씨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링 위에서는 그 실천이 안 되는지도 네, 안 모르죠. 되는군요. 네, 앞파치는 보라싱입니다. 네, 대주지 말아야죠. 네, 김성준이 얼굴 대주면 안 됩니다. 떨어져서 싸워야죠. 네. 얼굴 대줄 필요가 없어요. 역시 KO로 이기나 포인트로 이기나 네, 이기는 건 네. 마찬가지니까요. 네, 보라싱 호되게 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호되게 밀고 네, 나오고 저렇게 저거 안 맞춰주면 되죠. 안 네, 안 돼요. 되죠. 김성준 푸트웍을- 로프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바랭한 채 로프로 몰리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아파 밀고 나오는 저도 쪽으로 밀고 나오는 네, 보라싱입니다. 저같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김성준의 반격. 그러나 아파치는 보라싱입니다. 네, 보라싱의 아파는 아주 위력적입니다. 강타가 네. 계속 나오죠. 네, 터지고 있는 보라싱입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김성준. 그러나 아파를 계속 걷어맞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더 답답하게 네. 경기할 정도입니다. 뭐 저렇게 얼굴 맞대고 싸울 필요가 뭐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 유리한 입장에서요. 네. 말이죠. 계속 맞붙어치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그러나 호되게 몰아붙이고 있는 보라싱. 보라싱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럴 땐 붙들어서 네. 홀딩 점퍼도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네. 계속 밀고 있는 보라싱입니다. 로프를 등지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계속 몰아치고 있는 보라싱. 보라싱의 그 연타 아주 호되게 네, 몰아치죠. 몰아치는군요. 네, 그리고 저렇게 붙게 되면 김성준이가 불리해요. 그렇죠, 왜냐면 불리하죠. 김성준은 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선수고 네. 특히나 신장이나 그 팔이 짧아서 고전하는 입장에 말이죠. 네. 빠져나왔습니다. 빠져야죠. 반격입니다. 잘 빠졌어요. 네, 다시 좋습니다. 네. 라이트 빠지겠습니다. 다운 김성준의 노진호 씨 완전히 그 매트에 누워 있습니다. 카운트라 네, 완전히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았죠. 네, 라이트 아파. 아주 정확하게 터졌어요. 네, 자, 경기를 봤는데 역시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환희라 그런 감정이 참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제 개인적인 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럭키 펀치죠. 그렇죠. 럭키 펀치인데 그 사실 2라운드부터 어떤 거의 KO패까지는 아니라도 좀 심각한 그로기에 몰렸는데 3회전에 그 코너에 몰려있다가 그 돌아 나오면서 그 자세를 바꾼 게 정말 그 신의 한 수가 됐고 김성준 선수로는 굉장히 럭키한 시합이었고 만약에 그 초반 승부가 안 났으면 중반 넘어가면서는 사실 승패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합이었고 왜냐면 보라싱이 정말 물이 그 아주 한참 올랐을 때였거든요. 그 베네수엘라 원정 가서도 전 챔피언을 이겼기 때문에 아마 생각에 김성준 선수 정도는 안중에도 없이 아마 왔었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라시 젊은 혈기에 김성준 선수의 맷집을 또 저 정도 되리라고는 전혀 가늠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막상 저 때는 이제 뭐 대중 매체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을 때라 김성준 선수의 시합은 혹시 비디오 테이프로 봤을지 모르지만 힘을 보니까 뭐 꾸부정해가지고 삐쩍 마르고 야리야리 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좀 우습게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초반 1라운드, 2라운드부터 이렇게 러시한다는 거는 후반 스태미나 생각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라운드부터 러시했죠. 예, 끝장을 보겠다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끝장을 보겠다고 아마 보라싱은 그렇게 뭐 시합의 어떤 스케줄을 잡았던 것 같은데, 뭐 저때 그 왼쪽 옆구리 박힌 거는 정말 뭐 그 당시 기사에 뭐 그 보라싱이 가까이서 보면 거품을 물고 있었다는 정도로 그 굉장한 데미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럭키펀치지만 뭐 항상 복싱은 그 럭키펀치가 있고 업셋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시합 본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저 때는 하여간 뭐 저런 방송 아마 시청률이 몇 프로쯤 됐을까? 뭐 기본적으로 한 40-50%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뭐 제가 그 당시에도 아파트 살았는데 전 국민적 관심사라고 해요. 그렇죠. 뭐 축구 시합이나 권투 시합 하는데 중계 방송 하는데 갑자기 밤에 아파트 전체가 막 소리가 막 시끄럽고 요즘 방음이 잘 돼서 그것도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저게 아마 추석 전이었나? 뭐 어쨌든 뭐 저런 시합 한번 해가지고 딱 끝나는 순간 되면 그냥 아파트 전체가 그 막 온 함성이 막 찼던. 그랬죠. 네. 그 옛날에 홍수왕 카라스키 할 때 그 일요일 날이었는데 되게 일요일 날 그 좀 조용하잖아요.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조용하잖아요. 아침결이었을 거야 아마. 몇 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이른 아침인데 갑자기 그냥 아파트 전체가 막 와 소리가 나고 뭐 그랬던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타이틀 도전하는 시합은 주로 우리나라하고 시차 때문에 아침에 했는데 뭐 우리 이상호 선수라든지 뭐 이승순 선수 시합 때는 그냥 조용히 끝났고 김상현 프라이전도 새벽에. 아침에. 네, 그런 시합은 그냥 조용히 끝납니다. 근데 이제 홍수환 카라스키 할 때는 정말 그 조용한 일요일 아침을 그냥 온 아파트 단지가 그냥 그 굉장히 시끄러웠던. 요즘도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월드컵 때 네. 되면 또 사실 우리가 골 넣었을 때 밖에서 그런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복싱으로 이제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축구 말고 복싱으로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저 경기를 앞두고 두 선수가 전적은 달랐지만 승이랑 KO는 똑같았어요. 두 선수 다 19승 9KO. 이제 김성준 선수는 패랑 무가 좀 많았고, 뭐 이제 저 보라싱 선수는 1패 2무인가 1무인가 그거밖에 이제 없었고 그런 상태여서 참 비슷한 같은 그 전적의 선수들이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저 때인가 전인가부터 뭐 필리핀 선수들은 복부가 약하다는 말이 저 때부터 나온 건가요? 그 전부터도 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속설같이 뭐 필리핀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복부가 약하다. 그리고 그거는 그 말도 있었어요. 일본 선수들 차를 많이 마셔서 복부가 약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라씨는 태국 선수인데 왜 태국 필리핀이 복부가 약하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 태국 필리핀이 아니고 더운 나라 더운 나라 선수 선수들은 흑인들도 뭐 배가 약하고 뭐 일본 선수도 차를 많이 마셔서 배가 약하다는 데는 속설이고 저 시합 후에 이제 보름 후에 또 WBA에 이제 정상희 선수가 도전을 해가지고 야 이게 뭐 양대기구에 우리가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사실 이 시합도 시합 전에는 언더독이었지만 90개 정상희 시합은 뭐 훨씬 더 좀 더구나 적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관적이었고 가장 근데 처참한 경기 중 하나였어요. 뭐 사실 막상 시합은 그 예상보다 조금 더 원사이드하게 끝났고 거의 그 중계 방송을 하면서 그 나중에 거의 그 아나운서가 멘트가 없었어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박병호 아나운서였죠. 그 90개 욕구에 그 저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90개 욕구가 밉상이 됐죠. 네, 사실 그 전에는 뭐 90개 욕구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 해끼친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 때부터 이제 90개 선수가 뭐 넘어진 선수를 가서 때리고 뭐 사실 그 시합 끝나고 상대방하고의 어떤 그 뭐 인사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밉상이 됐고 그 동글동글한 파마 머리도 그때부터 꼴 보기 싫었고 네. 별로 안 어울리는 코스염도 그랬고 그 사실 90개 욕구도 세계 챔피언 되기 전에 시합을 보면 그 코스염이 없는 시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뭐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했나 본데 그래서 이제 이때 딱 보름 후인가요? 10월 15일이니까 보름 후인데 이제 정상희 선수 타이틀 실패를 했고 그 어떤 도전자 결정전이라는 데서 승리했던 정상희 선수는 막상 세계 타이틀에서는 참패를 했고
김성준 선수가 뭐 우연치 않지는 않겠지만 원래 스케줄이 없던 그 어떤 세계 타이틀 매치가 빠르게 성사되면서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사실 김성준 선수의 어떤 그 팬들에 대한 그 인기나 이런 거는 이 시합의 정점이었고 뭐 아시다시피 1, 2차, 3차 방어전까지는 좀 매번 고난의 연속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말도 많고 뭐 했지만 어쨌든 이후에 방어전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는 뭐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떨어지는 게 됐죠. 근데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김성준 선수의 그 오른 주먹이 이 간장 부분, 그 일반적인 그 레프트 바디를 그쪽 타겟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시합을 본 적 있나요? 여태까지 복싱을 보면서? 저기 오스카 델라 호야랑 그 미들급 챔피언 그 누구죠? 홉킨스요. 네, 홉킨스. 네. 그게 좀 홉킨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홉킨스는 왼손으로 제대로 들어갔고요. 왼손으로 그 정석형 박종팔 선수처럼 왼 주먹으로 그 간장 부분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정석형으로.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복싱을 보면서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 주먹을 복부를 가격했는데 왼쪽 그 일반적인 왼주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간장 부분 그 옆구리를 어떻게 비껴서 들어간 건지. 아니요, 왼쪽은 플리마트죠. 근데 명치가 아니고 저거- 명치에서 약간 왼쪽이었거든요. 화면으로 보면은 노리고 친 건 아니고 그냥 상단 공격하고 자연히 하단 공격이 이어지는데 보라식이 몸을 틀면서 그 카운터성에 뭐 맞았든지 호흡대 맞았든지 그런 거 같고 그게 뭐 자기가 몰아서 약간 그러긴데 바디를 노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보라식 몸이 돌아가는 거하고 뭐 약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막혔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저 당시에는 어쨌든 한 각도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체크는 못하겠는데 간장은 이 오른쪽 네, 오른쪽 있습니다. 왼주먹으로 네, 그래서 들어가야 레프트 옆구리를 쳤을 때 간장을 이제 맞게 되는데 저 때는 왼쪽으로 들어가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 오른쪽으로. 라이트가 보라식 그러니까 왼쪽. 왼쪽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열 씨 얘기는 통상적인 그 리버샷이 아니고 거꾸로란 얘기지. 거꾸로 네. 그러니까 왼주먹으로 리버샷을 들어가야 되는데. 라이트로 지금 쳤다. 네, 라이트. 그게 정확히 구분이 되나요? 정확히 꽂히더라고요. 그쪽. 아니 라이트를 쳤으니까 사실은 반대 방향은 반대인데. 그리고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 주먹으로 바디를 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보라싱이 그렇게 뽀꼬라진 그렇게 충격이 없거든요, 그쪽은. 그러니까 왼 주먹으로 일반적인 왼 주먹으로 들어가야 간장.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카메라 들어가야 각도 되는데. 때문에 제가 그냥 느낄 때는 저는 명치 쪽으로 명치 아니고 들어가지 그쪽으로 않을까 싶어요.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명치 쪽을 그러니까 맞고 그대로.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보라싱이 약간 몸을 틀고 거기다 호흡도 어떻게 딱 그때 들어맞을 때 약간 들어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단 일격에 그냥 쓰러져서 저러고도 한참은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제 기억에 그 김성준 선수가 저 경기 끝나고 꼭 중계진이랑 당시에는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터뷰 내용이 어렸을 때 봤는데도 좀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은 저기 그 박병학 아나운서가 그걸 물어봐요. 그 2라운드에부터 물리기 시작하면서 3라운드까지 계속 했을 때 굉장히 걱정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성준 선수가 그게 다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대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대준다는 표현을 그때 전 처음 들었어요. 복싱에서 저 대준다라는 근데 걸. 2라운드에 복부를 허용하고 한번 꺾였었는데. 아니 그건 근데 저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키 차이가 너무 나서 보라식이 153인가 그럴 거예요. 153. 키가. 예.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들어가려다가 보라신이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 중심을 잃은 거지. 충격이 아니야. 예, 자기가 이렇게 펀치를 맞은 건 아니라고 그러고 럭키 펀치라는 걸 부인했어요. 지금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노렸다, 자기가 다 작전이었고 돌아 나오는 것도 다 자기 그 계획이 있었는데 보라신이 공격을 할 때 보니까 몸통이 비는 걸 노려서 자기는 바디샷을 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그렇다고 할 수 없죠.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김성준 복싱 선수가 약간 이제 어눌하게 얘기를 하죠. 어눌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나중에 주간 스포츠에도 이제 크게 났기 때문에 기사를 봤는데 거기도 그
그러니까 준배 형님은 이제 럭키 펀치라는 거 우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우선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럭키 펀치라는 게 복서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말인가 봐요. 안 그 좋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거죠. 네. 자존심이 상하고. 김철호 선수도 라파엘 브루노전에서 그 바디샷에 대해서 럭키 펀치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김철호 기억이 나고. 선수 경우는 바디가 연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럭키 펀치라고 보기 세 방이 연달아서. 저거는 근데 단 한 방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격이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성열 씨가 지적한 대로 일반적인 그 리버스 바디샷 왼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라이트를 쳐가지고 맞았는데 약간 명치하고 옆구리 사이 정도 맞았을까 뭐 이러고 간장과 슬렀기 때문에 명치 사이로 깊게 들어가고. 저는 근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라이트를 쳤는데 이 오른쪽으로 맞게 되면 이게 각이 빗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각도상으로는 화면 각도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명치 쪽인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게다가 네, 어퍼컷도 아니고 후기면은. 아, 그럼 그 당시에- 더더욱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기사에 명치 맞고 쓰러졌다고 네, 명치 맞고 나왔거든요. 쓰러졌다고 명치 맞고 분명히 쓰러졌다고 나왔고 김성준 선수는 원래 이 시합 하기 전에 막 텐션이 막 저거가 아니고 좀 맞아야지 이게 슬로우 저 스타트로. 몸이 풀리는. 파충류들 왜 이 햇빛 받아야지 좀 몸 풀리듯이 좀 자기가 맞아야지 이게 좀 이게 뭐 텐션이 올라가는 같은 슬로우 스타트인데 유명우 선수는 맞지 않고 좀 뛰어봐 그냥 좀 아니 저건 슬로우 뛰어봐야- 스타터가 아니에요. 슬로우 스타터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라면 아니 슬로우 스타트 김상현 같은 결과적으로는 타입이 슬로우 스타트죠. 결과적으로는 슬로우 스타터라기보다 그냥 맞아요. 맞는 거지. 슬로우 스타터는 슬로우 스타터 아니에요. 자기가 공격을 좀 많이 상대방을 관찰하고 하는 게 슬로우 스타터고 저건 그냥 맞으니까 맞아보면서 맞으면서 몸이 풀리는. 네. 약간 그런 거 같고 근데 너무 많이 맞아요. 그게 걱정. 근데 이제 1차, 2차 방어전에서는 굉장히 그 실망을 많이 시켰죠. 그렇죠. 사실 1, 2차 방어전 때 그 많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뉴스에는 뭐 세계 챔피언이다 가지고 더 이 몸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약을 먹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났네. 뭐가 어떠네 그러면서 뭐 이제 스캔들이 막 났죠. 뭐 어디 술집에서 여자하고 있는 걸 봤네 어쩌네 뭐 별로면 얘기가 다 나왔는데 네. 결국은 김성준은 뭐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어떤 최대치를 한 것 같아요. 보라싱 샷과. 그리고 복싱 센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방어전을 보면 두 개 다 지금으로 딱 보면은 지금 생각으로 보면 개체락에 굉장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차전에 시오니가르 시오니카를 사실 시오니가르포는 나중에 누구하고 했죠? 우리나라 김성남 선수하고 했죠. 김성남한테 근데 그렇게 뭐 특징 있거나 센 선수가 아닌데 그 시합을 보면 시오니가르포는 어쨌든 부지런히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치고 저거 치고 다니는데 김성준 선수 가드 높게 하고 치는데 마치 고르는 것 같아요. 야 여기 비었어 그리고 톡톡 치고 여기도 비었어 그리고 톡톡 치고 전혀 주먹에 위력이 없었고 한여름에 했거든요. 날씨는 더운데 막 짜증나게 막 본 시합 중에 하나인데 쇼이가르포가 그래도 우리 김용현 선수 이기고 동행 챔피언이 됐죠. 예 그렇긴 한데 박찬희랑도 무슨 뭐 맞아요. 그건 이제 머리 벗겨지고 말년이고 거의 그런가요? 거의 말년이지 이거보다 말년이지. 아니죠. 박찬희 선수 세계 타이틀 도전하기 아, 그렇구나. 전이니까 79년입니다. 그 원래 머리가 벗겨져 있었구나. 아 원래 머리가 네, 없게 네. 돼서. 그래서 그 하고 이제 그 멜린데스와의 2차전 그리고 3차 방어에서 이제 정말 뭐 투혼을 보여줬다 하는데 그것도 뭐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막 답답한 경기였죠. 답답한 경기를 하다가 중반에 이제 한 2, 3, 2개, 3개 라운드에 그 아주 멜린데스를 로프에 몰아넣고 사실 결정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뭐 관중들을 들끓게 하는 마지막 그 최종 라운드에 편파 판정 아닌가요? 1차전은 사실 1차전은 진 거고 거의 절반 이상을 지다가 3라운드 정도는 이겼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 판정을- 2차전도요? 2차전은 이겼고 2차전은 이겼어요. 아 1차전. 네. 그러니까 1차전은 그런 양상이에요. 멜린데스도 별로 한 게 없는데 김성준이 한 게 더 없는 거지. 시합은 아주 지금 마지막 라운드 한 라운드를 그렇게 잘했다 그래서 무승을 주더라고요. 또. 마지막 라운드 굉장히 잘했죠. 마지막 라운드 잘한 거 없는데. 그건 2차전에서 2차전 마지막 라운드. 1차전은 사실 근데 2차전에서 점수 차가 꽤 났어요. 한 6, 7점 차로 김성준 선수가 판정승을 얻었고 문제가 이제 1차전인데 1차전 경기 내용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1차전은 정말로 스코어링을 하면은 뭐 멜린데스가 이겼는데 그렇다고 멜린데스가 뭐 정말 그 챔피언이 될 만큼 뭐 그런 시합 내용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멜린데스가 잘한 게 아니고 김성준이 너무 못했어요. 너무 주먹도 안 나오고 구멍도 없고 시오니카르포전 때도 그
세계 타이틀전 하면 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보잖아요. 그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보고 아이고 졌네. 저런 김성준이 챔피언이 아니야. 아니 그랬을 그래서 시온이 가르포전 끝나고 멜린데스하고 2차전 하기 전에 닭가다지로 온가 누구 데리고 와서 논타이틀전. 논타이틀에서 거기서는 시합 내용이 나름 좋아가지고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멜린데스와 2차전에 좀 이제 희망적인 그 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오니 카루포 2차 방어전 하고 멜린데스 하기 전엔 논타이틀전이 없었어요. 맞바로 그냥 했는데 김성준 복싱의 매력이 어쨌든 끊임없이 이렇게 뭐 맞더라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그냥 불굴의 정신요. 그러니까 김성준 선수 보라싱 이후에는 타이틀 매치하고 좋은 기사가 난 적이 없어요. 기억이. 네, 난줄도. 항상 신문 보면 더 노력해야 된다. 네. 행운의 승리다. 뭐 이렇게. 종이 호랑이 네, 이것도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최대치를 보여준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중에 후에 그 플라이급으로 이제 그 박찬희한테 타이틀을 뺏은 오코마 쇼츠 방어전 상대로 나섰는데 오코마 쇼츠가 끝까지 김성준을 끝까지는 못 몰아붙이더라고. 계속 경계를 하면서 시합을 하는 게 그만큼 그 김성준에 대한 이미지가 뭐 내가 이길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상대방에게 오구마 쇼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 1차전 때 한번 김성준 선수랑 맞붙어 보고 논타이틀. 굉장히 힘들었대요. 논타이틀로 그래서 박찬희 선수랑 한 시합들은 외려 쉬웠는데 김성준 선수를 정말 많이 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합 보면 모험 좀 걸지 않고 도망 다니고 네, 승부 바깥으로 보지 않는 돌고. 것으로. 그렇죠. 제가 그 스포츠지 본 내용에서도 이게 정확한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90개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정상인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준 선수가 사실 외계현상 굉장히 투박한데 자기가 보기에는 변칙복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기 굉장히 까다롭고 또 한 방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돼서 안전운행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더 상대하기 좋은 정상인을 택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난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라이트 플라이급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 돼서 뭐 이후에 김성남, 김용현 선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3차 방어도 그렇죠. 그 최초의 그 아니요, 그 강호정 김기수 선수. 선수가 아니요 2차까지. 김기수 2차까지 그렇죠. 예, 그 2차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틀을 만들었고 후에 이제 장정구나 유명호 같은 아주 걸출한 그 세계 챔피언이 나오는 그 어떤 시발점이 됐던 그런 김성준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복싱 스타일에 너무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좋은 신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로 든 이호카 히로키나 이제 이런 선수 같은 복싱 스타일과 기본기를 좀 제대로 이렇게 체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서 생활을 했다면 훨씬 덜 맞고 자기 좋은 신체 조건을 이용해서 저체급에서 롱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저렇게 처절할 정도로 얻어맞는 복싱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봐도 아마 복싱을 좀 본 팬들은 다 그걸 지적할 거예요. 너무나 투박하다. 리딩 펀치 하나 없고 이 스텝을 밟을 때 저렇게 스텝 밟는 선수는 처음 봤다 싶을 정도의 그 이상한 그 전진 스텝 같은 걸 보이거든요. 그 원래 우리나라가 라이트 플라이급 처음 이제 세계적으로 라이트 플라이급 생기고 세계 타이틀이나 뭐 그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김성준 선수는 명단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리틀박하고 문명환 선수가 있었거든요. 문명환. 문명환하고 리틀박이라는 선수가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굉장히 유망했는데 김성준 선수가 어쨌든 뭐 처음에는 김성준 선수를 이기죠. 리틀박 선수가. 근데 한국 타이틀 매치 때는 2번을 연달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성준 선수가 그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이제 어떤 탑으로 또 뛰어오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정상희 선수가 짧은 캐리어였지만 이제 같이 와가지고 둘이서 어쨌든 그 당시로선 라이트 플라이급에서는 어쨌든 두 선수가 그 한국 정상이었죠. 맞습니다. 참 그 비슷한 시기에 챔피언이 됐던 뭐 홍수환 선수, 염동국, 유재두 관장님이라든지 뭐 김상현 챔피언, 박찬희 선수, 김태익 선수 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신데 고인이 되신 김성준 선수 참 이 경기를 보다 보니까 문득 또 그립기도 하네요. 어쨌든 오랜만에 그 김성준 선수의 경기를 다시 보면서 뭔가 좀 피가 끓는 그런 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서준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독특한 스타일.
세계 챔피언이 아닐 것 같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개성 있는 저렇게 챔피언으로 뚝 서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자, 펀치라인 복싱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재미난 그 명승부전 같이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